9번째 이야기, 중독의 진화론 왜 우리는 멈출 수 없을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스마트폰 없이 딱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시죠? 화장실 갈 때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고 있진 않으세요? 아마 나 혹시 중독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스마트폰, SNS, 게임, 쇼핑, 넷플릭스, 배달음식, 카페인까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무언가에 크고 작게 중독되어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릴 만큼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중독들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독의 근원은요, 사실 100만 년도 더 된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었던 보상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 뇌는 아직도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언제 다음 식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탕처럼 달콤한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고, 새롭고 자극적인 정보들을 보면 클릭하지 않을 수 없고, 좋아요 알림이 울리면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중독의 진화적 뿌리를 완전히 파헤쳐 볼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지, 우리의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강력한 원시적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 그 실용적인 방법들까지 말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을 자꾸만 무언가에 빠져들게 만드는 우리 뇌의 은밀하고도 강력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섹션 1, 도파민의 진실, 쾌락이 아닌 동기의 호르몬.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파민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보통 도파민 하면 쾌락 호르몬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 정보는 잘못된 거랍니다. 도파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녀석이거든요.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요, 바로 동기와 추구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파민이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도파민은 주로 보상을 얻기 전, 즉 우리가 무언가를 예측하고 기대할 때 폭발적으로 분비돼요.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곧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주면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인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도파민은 음식을 실제로 입에 넣고 먹을 때보다 눈앞에 놓인 음식을 보는 순간, 즉 먹을 것을 기대하는 순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먹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오히려 하락해요. 여기서 오는 만족감은 도파민이 아니라 주로 세로토닌 같은 다른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랍니다.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파민은 보상 상자를 열어서 뭐가 나올지 기대하는 그 직전의 순간에 최고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도파민은 급격히 떨어지고요. 우리는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면서 다시 도파민이 재상승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이 도파민과 관련해서 정말 흥미로운 마법 같은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확실성의 마법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는 확실한 보상을 얻을 때보다 불확실한 보상을 기대할 때 도파민을 훨씬 더 폭발적으로 분비한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인류가 원시 시대를 살았을 때의 논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매일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자원도 중요했지만 사냥을 통해 언젠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하지만 훨씬 더 크고 귀한 자원들이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이 인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열쇠였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도파민과 불확실성의 조합은 현대 사회에서 악용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박이죠.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매번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도파민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떤 새로운 글이, 어떤 좋아요가, 어떤 댓글이 올라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파민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또 게임 가차도 이 불확실성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이번엔 정말 좋은 게 나올까? 하는 기대를 주면서 중독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유튜브의 추천 영상들도 그래요. 다음 영상은 또 뭘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감 때문에 무한 스크롤을 멈출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섹션 2 초정상 자극, 자연을 넘어선 유혹. 여러분, 초정상 자극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뭔지 모르셨다면 아마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초정상 자극이란 한마디로 자연 상태의 자극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진 인공적인 자극을 말합니다. 노벨상 수상 연구 중에 이런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새들에게 진짜 알보다 훨씬 더 크고 색깔도 화려한 가짜 알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새들은 자기 진짜 알을 버려두고 이 거대한 가짜 알을 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이 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초정상 자극에 아주 취약하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의 초정상 자극부터 살펴볼까요? 자연 상태의 음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과일은 적당히 단맛이 나고 고기에는 적당한 지방이, 견과류에는 소량의 칼로리가 들어있죠. 그런데 현대의 가공식품들은 어떻습니까? 설탕 폭탄인 초콜릿이나 케이크, 혹은 지방과 염분, 당분이 모두 합쳐진 햄버거나 피자처럼 자연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뇌가 이 강력한 신호를 거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답니다. 이런 초정상 자극적인 음식이 발달한 것에는 진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단맛을 내는 설탕은 에너지원이자 아주 희귀한 존재였고요. 지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귀한 자원이었죠. 소금 같은 염분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었지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달고 기름지고 짭짤한 건 무조건 최대한 많이 먹어도 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 다시 이런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 있을 때 잔뜩 먹어두라 는 신호였죠. 정보 역시 초정상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얻으려면 부족 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 환경을 관찰하거나 경험을 공유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집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24시간 내내 쏟아지는 뉴스, 끝없이 이어지는 SNS 피드,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쏙쏙 골라 보여주는 알고리즘 추천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초정상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가 왔어. 빨리 확인해야 해. 이게 생존에 필요할 수도 있어. 계속해서 탐색해야만 해. 라고 반응하면서 우리를 화면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게임 역시 초정상 자극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려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인내해야 하며 결과도 불확실하고 실패의 위험도 크죠. 하지만 게임 속의 성취감은 달라요. 즉각적인 피드백과 명확한 진행도, 확실한 보상과 빠른 레벨업의 쾌감까지 뇌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초정상 자극들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역시 초정상 자극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실제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어렵고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온라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쉽고 편하게 맺을 수 있고요. 싫으면 차단해버리면 그만이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가장 멋진 모습만 골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즉각적인 좋아요와 댓글로 사회적 인정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섹션 3 내성과 갈망, 끝없는 악순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들만 찾게 되는 걸까? 여기에는 내성이라는 녀석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답니다. 이건 마치 약물에 대한 내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큰 만족감과 도파민 폭발,
그리고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뇌는 같은 자극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도파민 분비량도 줄어들고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예전의 만족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또 더 자주 그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이는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 능력 때문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자체가 줄어들면서 뇌의 쾌락 기준점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결국 평범하고 정상적인 활동에서는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의 경우를요. 처음에는 1시간만 게임해도 충분했지만 3개월 후에는 5시간을 해야 만족스럽고 1년 후에는 10시간을 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불안한 감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SNS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만 확인했지만 나중에는 몇 분마다 계속 확인하게 되고 결국 거의 항상 스마트폰을 켜놓게 됩니다. 혹시나 나만 이걸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포모 증후군, 즉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못 보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들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책을 읽는 건 너무 느리고 산책은 지루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재미없고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이미 더 강한 초정상 자극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보상으로는 더 이상 도파민을 충분히 분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공적이고 강력한 자극들만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갈망이라는 끝없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갈망은 도파민이 부족할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도파민이 급감하면서 우리는 불안함과 공허함을 느껴요. 이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중독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럼 다시 도파민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너무나 짧고 곧 다시 도파민은 급감해요. 결국 우리는 더 강한 갈망을 느끼면서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마치 생물학적인 욕구처럼 느껴지거든요.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뇌회로 자체가 이 중독 패턴에 맞춰 재배선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완전히 중독된 거 맞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중독 인정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특별한 이유는요. 결코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고 오직 과학적인 시선으로 이 모든 현상들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린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의지력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 중독에서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는 실용적인 탈출 전략들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언어의 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마지막 3편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섹션 4 현대 사회의 중독 설계자들. 여러분, 혹시 이 모든 우리의 중독 현상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나요?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에는 우리의 주의를 끌고 사용 시간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중독성 설계, 즉 어딕티브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들은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디자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우리가 서비스에 붙잡혀 최대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무한 스크롤입니다. 소셜미디어 피드는 끝없이 이어지죠. 멈출 신호가 없으니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스크롤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아주 영리한 함정이에요. 둘째, 자동 재생 기능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다음 영상이 10초 안에 자동으로 재생되잖아요. 멈추려면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본값이 계속 보기로 설정되어 있는 거죠. 셋째, 빨간 알림 배지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알림이 빨간 점으로 뜨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빨간색은 우리에게 긴급함을 전달하고 확인하고 나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림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넷째, 변동 비율 강화입니다. 이건 언제 보상이 올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끔씩 터지는 대박 같은 큰 보상, 예를 들면 내 게시물이 엄청난 좋아요를 받는 경우 같은 거죠. 이건 도박과 같은 원리로 작용하며 가장 강력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법 중 하나랍니다. 다섯째, 사회적 증명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활동하고 있어요. 놓치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같은 메시지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포모를 극대화시켜 계속 앱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중독성 설계는 게임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활용됩니다. 먼저, 과금 유도 메커니즘이에요. 게임은 보통 무료로 시작해서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초반에는 쉽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줘서 후킹을 하죠. 그러다 점점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때 과금을 하면 더 쉬워질 거야 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 시간 게이팅 기능도 있어요. 3시간 후에 다시 접속하면 아이템을 드려요. 식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접속하게 유도하죠. 기다리기 싫으면 유료 아이템으로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회적 압박까지 이용합니다. 길드나 팀 시스템을 만들어서 팀원들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같은 메시지로 빠지면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의무감을 생성하는 거죠. SNS는 어떨까요? 역시 정교한 중독성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나 하트 시스템은 즉각적인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인기를 수치화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을 유도하고 결국 더 많은 것을 올리게 만들어요. 알고리즘 최적화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만 골라 보여줘서 필터 버블을 강화하고 점점 더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만큼 알고리즘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스토리나 릴스 기능은 또 어떻고요? 24시간 제한이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하고 짧고 강렬한 자극으로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넘기게 만듭니다. 섹션 5. 중독에서 벗어나는 전략.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하고 교묘한 중독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깨달았죠.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환경 재설계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마찰력 증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주 쓰는 앱은 과감히 삭제해서 다시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주거나 모든 앱의 알림을 끄세요.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으로 바꿔 덜 자극적으로 만들고 아예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시에 그 빈자리를 채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루함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붙여두세요. 책이나 악기, 운동 도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두거나 오프라인 활동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 단계는 도파민 재조정입니다. 강력한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해 보세요. 주말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하고 캠핑이나 여행처럼 강제로 디지털 기기와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뇌가 재조정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활동에서 자연적 보상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상쾌함을 느끼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대화나 독서 같은 활동에서도 깊은 만족감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마다 왜 지금 이걸 열었지? 하고 자문해 보세요.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습관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사용 시간 측정도 중요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놀라실 거예요.
이 자각만으로도 행동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체 활동 개발입니다. 중독적 행동을 완전히 끊는 것은 어려워요. 대신 건강한 중독으로 대체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요가,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처럼 몰입할 수 있으면서도 건강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계획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친구를 만들거나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완전히 끊고 살기는 어렵죠. 하지만 기술을 우리의 노예가 아닌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결론, 진화적 지혜와 현대의 균형.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독의 진화적 뿌리부터 현대 사회의 중독 설계,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현대 사회의 초정상 자극들은 그 시스템을 오작동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화적 본능과 현대 기술의 충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저 100만 년 전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이죠.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이 생물학적 현실을 이해하고 현명한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우리는 기술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기술에 지배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화적 본능과 현대 기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현명한 현대인의 과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중독 경험과 극복 방법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모아 더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어 봅시다. 다음 주 언어의 힘 시리즈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